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된 일을 미워하노라. 아멘.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97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나이다. 분명히 달라져 있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2년이라 하는 이 연대에 모든 인류는 지금 현재 지났어요. 2012년. 그럼 2012년 지난 인류는 2012년 전까지 있던 인류보다는 법도나 지혜나 여러 가지 행위에 있어서 성해야 되죠. 성해야 나아져야죠. 나아져야 돼요. 그것이 앞에 지났던 모든 사람들이 내 스승이고 앞에 지났던 모든 사람이 노인이었죠. 나는 그것보다 분명히 지혜롭게 그리고 명철함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이것을 어떤 인간이거나 다 이게 해당되는 거죠.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가면 갈수록 아둔하다는, 가면 갈수록 개인 행동들이 과거에는 지혜롭게 했는데 지금은 지혜롭지 않는 것 같아요. 우둔해요. 아둔해요. 너무 욕심적이고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그 보는 시각이 좁다는 거예요. 특히 얼마나 좁으냐. 과거에 있던 선조들은요 후손을 반드시 염려했어요. 후손과 분명히 연결하면서 내가 내 후손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반드시 연결됐어요. 지금은 살고 있으면서 자기 앞가름 나는 목걸이 가지고 쩔쩔매고 있잖아요. 후손을 어떻게 생각해요? 후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걱정도 안 합니다. 후손 안 생기는 데서 아무도 걱정 안 하고 후손 생기는 거 오히려 짐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는 지혜롭지 못하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2012년을 우리가 다른 명칭으로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이렇게 해서 한번 달려보는 거죠. 다 여러 가지 다르게 부를 수가 있는데 2012년 또 교회 노동시장 개입하는 주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게 시작됐어요. 그것을 2012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 이 모든 흘러오는 것에서 어떤 변화를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변화되어서 가면 안 된다. 원래적으로 돌아가자. 초반에 돌아가자. 어디까지 돌아가느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에덴 동산까지 들어가자 하는 기치를 2012년에 했는 거고,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교회가 돈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이게 분명한 어떤 흐름으로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을 만나서 교회는 적극적으로 돈에, 교회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어디까지 개입할 거냐? 적극적이지만은 어디까지 한계성을 가지고 돈과 정치에 분명한 개입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변화라, 이 변화. 이런 변화라고 하는 이것에 어떤 이건 교회에서만 외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만 외치고 아무도 동료도 안 하고 보여주는 사인도 없다.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탄핵원에서 내려오면서 또한
검사회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지금 피해자 죄가 있다 이라고 지금 구치소에서 갇혀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재판받고 있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그룹의 부회장이 세계적으로 그 관리가, 기업의 관리가 탄탄하다는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못하는데, 그 부회장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뇌물관계 있다. 이제 그 뇌물관계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 들어가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5년형을 선고를 받았으니까, 요거 사건, 요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변화라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 성경을 전해서 2012년 에덴 동산, 이거는 성경 안에서, 성경을 근거한 사람들은, 그럴듯하다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지만은, 성경 밖에, 교회 밖에서, 그럼 막 살아간다고 막 열심히 벌고, 정치, 경제 분야에 어떡하니 다들 막 열심히 알고, 최대한 잘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시대는 변하는 시대다. 요 부분을 알리는 사건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델로 삼아내요. 모델로. 그것을 어디서 외치느냐? 2012년을 외칠 때 그런 건 아니고,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할 때 요 부분에서 모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거는 모델을 할 때는 탄핵이 되고 난 뒤에 모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노동시장,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하여금 모델이 돼야 된다 하고 외친 거는 탄핵이 되고 난 뒤인데, 2012년 이전부터 2012년 교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모델이 되는 내용은요, 그 대통령 되기 전이죠. 오래됐어요. 그 대통령 나온다 하는 이 징후가 2011년인가 2010년도부터 이게 징후가 보일 때, 한나라당의 어떤 그 대표가 되어지고 이제 정치적인 거의 분명할 때, 그때부터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을 하여금, 전 대통령 하여금 전 세계에 모델이 된다. 그때는 전 세계 모델이 된다 이랬어요. 모델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 어떤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 다 설명해놨어요. 다른 그룹에 70인 다시 1003인지 1004 지금 요 그룹도 그런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워낙 오래돼갖고 이야기해놨어요. 남자 대통령이 있어야 하고 여자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자 대통령이 있으면 요런 일을 맡아야 된다 하고 이미 이야기해놨어요. 근데 2012년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지금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서 이것을 발표했고, 발표하는 점에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까지 막 연결되면서, 이거는 분명히 정치 경제에 대해서 아주 거두가, 다른 사람이 따라 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위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당했다면 앞으로 시대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거다. 그 어마어마한 변화에 대한 예고,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또 연결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헌법 개정, 박근혜 대통령 지금 이렇게 큰 변화다 하는 이런 내용의 국가적인 변화, 헌법이라 개정이잖아요. 이 개정을 두고 헌법 개정이라고 헌법 개정만 하면 잘 될 것 같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하면은, 이재용 부회장을 감옥에 하면은 뭔가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고 잘 될 것 같은 선상에서 헌법 개정을 하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그 헌법 개정의 한계성, 헌법위원회, 국회의원, 헌법위원회에 들어가는 헌법재판소 판사, 그 위치에 들어가는 사람도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그 대법원장 위치에 있는 사람도 이 문제가 있고, 현재 이런 내용에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따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법원에
내가 분명한 공식적 문장이죠. 내가 하나의 소송인으로서 대부분에 올려가는 소송장에다가, 상소장에다가 법원이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탄핵 내용이 있느냐, 그걸 할 때 대법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언급을 합니다. 그걸 오늘 나중에 좀 봉독을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말은 하고 괜히 이게 근거도 없는 말이 되는 그런 것이 되니까 말을 했기 때문에 근거 있는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되겠다 하는 책임감을 느껴서 그걸 밝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정리를 우리가 조금 하면은 그래요. 자, 헌법이라는 게 헌법 인정을 우리가 교회가 이제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해서 헌법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헌법이 지금 개정이라는 요소를 두고 있는데 이 헌법은 헌법이 한계가 있다. 어디 한계가 있느냐?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법에 있는 한법, 교회법을 모법을 한다. 모법이란 이거는 위의 법이란 위에 엄마법, 모법이란 모법. 교회법을 모법을 하고 모방인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흐름이 1789년 프랑스 혁명 그때부터 법을 시민혁명에 법을 하나 정해야 되는데 법이 없었는데 시민이 주관이 되는 법이 없었는데 교회가 그 당시 쓰고 있던 헌법을 그대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그 법에서 발전해서 각 나라 말하면 정치제도나 여러 가지 변경되면서 지금 헌법이라 부르는 거 이름이 같은 이유가 그렇다. 그런데 이 교회 헌법은 교회법이 완벽한 게 아니고 교회 헌법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성경을 기초하고 있다. 이게 성경을 요 내용이죠. 즉 헌법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 헌법 개정해갖고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다면요, 성경으로 가야 돼. 성경을 모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용어나 여러 가지 언어들이 계속 생성되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다. 헌법이. 지금 우리나라 수준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은 결국 이것은 이 변화예요. 변화 시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변화락하는 이 예고예요. 시대 자체가 대한민국의 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의 요소에 있다. 1789년의 프랑스 혁명보다 더 심한, 그보다 조금 더 가면 1765년에 가는 산업혁명보다 더 심한 이 변화를 모든 인류들이 직면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지금 요사한다면 2012년이라 하는, 우리가 지금 계속 2012년 연대를 계속 이야기했는데 2012년이라 하는 이 연대를 모든 이들이 인식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성경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2012년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 밖에 있는 사람이나 성경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탄핵되어졌지, 지금 감옥에 있지, 지금 어떻게 형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요 내용을 분명히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거리거든, 주목거리거든, 이슈거든. 그건 뭐냐? 시대가 변한다. 앞에 있던 시대, 다음에 오는 시대는요, 예측을 못하는 거죠. 앞에 있던 시대 어떻게 살았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잘 사느냐? 절대 잘 못 산다. 가면 갈수록 절대적으로 잘 못 사는 시대가 온다. 이걸요.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인류는 잘 살아온 거예요. 최대한 잘 살아오는,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건 잘 살아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인류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각오해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의 감옥살이,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은
변화의 시대에 대해서 주목을 해라. 주목을. 어떤 내용을 주목하냐? 이 교회를 주목하라는 거지, 교회를. 이런 내용을 밝히는, 나름대로 객관화시켜서 또 김병년 씨하고 연결시켜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 그 어떤 역사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민족, 이들에게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제는 하나의 전반적으로 걸쳐가는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영향을 미쳐가는데, 교회의 자리, 우리 민족 전체가 교회의 자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예요.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아까도 텔레비전 나옵니다만은 중국에서 사드 우리나라에서 배치했다고,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배치했는데 저가 그걸 갖고 비양하는 것이 한국의 김치를, 한국 사람들이 김치만 먹어갖고 이런 식으로 비아냥하는데요. 정말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아주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위험해요. 우리는 중국하고 겁내지만은 중국은 그야말로 누란 지위라고, 누란 지위. 계란 깨지는 것처럼, 이거는 말도 아니, 순간적으로, 지금은 동그란 모양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거기서 잠깐 어떤 요소에서 탁 깨뜨리면은, 이게 언제 옆으로 새가지고 바닥에 딱 붙어버리는, 흩어버리는 국가도 정체성이 없는 나라가 된다니까. 근데 대한민국을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위치는 역사적으로도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명한 내용이 있다. 근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함부로 주변 나라들이 우리 국가의 국민들 전체가 걸려있는 자존심에 대한 내용을 건드린다. 스스로 좀 숲을 지고 불로 뛰드는 것 같아요. 중국의 그런 거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는 아직까지 자기 나라에서 위기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는 참 안목이 좁은 그런 말들이라. 아무튼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이는, 교회, 지금은 교회가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이런 교회라고 하는 지금은 종교라는 요소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들도요, 조금 있으면 이게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그러고 일본, 한반도, 남한, 북한, 만주, 몽골 연결된 이 요소는요, 이게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이 요소를 봐야 돼. 그럴 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위에 대한민국의 민족 전체가 들어간다. 이 변화란 말이에요. 이 변화가 없으면은 전 세계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더 어렵게 살아가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면은 희망이 있다. 전 세계 인류가 바랄 수 있는 다음의 모델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 전체가 이 내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죠. 이 내용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계획이다. 아주 변화다. 변화인데 교회라고 하는 요소가 지금은 단위 교회 이렇게 있지만은 속해 있는 우리 민족 전체다. 이걸 내가 교회다 하는 이걸 인식해야 돼. 그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 즉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 인류를 하는 시장을 보고 어떻게 교회의 기능을 할 것인가, 이런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런 걸 두고 앞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발표할 건데, 정리를 하면 조금 더 하면은, 아마 요거 정리하지 마시다구나. 이거는 말로서 끝냅시다. 변하는 시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고 나중에 저걸 판결문 한번 읽어볼 참인데, 첫 번째는 헌법 개정이잖아요. 헌법 개정. 뭐가 변하는 요소에 주체가 되어지느냐.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적으로 2017년 현재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내가 인식을 하느냐. 헌법 개정이란 대한민국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 그런데 헌법이라는 게 얼마나 위태한 상태에서 지금 헌법을 손대면은 될 것 같다 하지만은
헌법 갖고 보장은 절대 안 된다. 이걸 우리 인식을 하면서 헌법 개정을 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헌법을 매달릴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 경제. 이거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그 감방생활, 요걸 분명히 모태를 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도 삼성그룹 같은 저런 큰 회사들이 국가 전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건요, 바라면 안 돼요. 더 이상 없어요. 소재가 없어요. 그런 소재가 삼성이 나아가는데 그런 대로 대기업으로 중심해서 가면은 그냥 한꺼번에 국가 전체가 경제가 몰락되니까 이번 기회에 삼성이 손대지 말아야 돼.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손댈 수 있는 나쁜 게 있어요. 그 암초가 있는데 대기업에서 미처 발견 못하든지 안 그러면 미래를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그거 들어가지 말라고 부회장으로 하여금 감옥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요, 국민들 전체가 하나의 다른 측면으로서 받아들일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 전체가 경제가 지금 불투명해요. 그게 다음 시대 미래를 해서 예를 들어 대기업이 그냥 몰입을 했다가 이게 휘청하고 내려앉으면요, 이거는 국가 전체 손실이니까 이런 거 손대지 말라고 지금 현재 감옥이 열 수도 있다.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 산업화라고 하는 이 내용에 1765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이 산업혁명이라고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사회를 산업화라고 하는 요소로서 보는 거죠. 그것은 지금부터 얼마 전까지 이제 그리 본 거예요. 1차 산업은 어떤 내용, 2차 산업은 어떤 내용, 3차 산업은 어떤 내용이라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서비스업이 들어가서 3차 산업, 그 다음에 2차 산업은 기술력이 들어가서 2차 산업, 1차 산업은 순수한 농경, 농촌이나 이런 데서 사람이 직접 일해서 나오는 완전히 인건비하고 나오는 그런 것이 그래서 형성되어진 게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에는 기술력, 기계력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다른 동력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확장되어지는 산업.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 들어갔다. 요까지는요,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나 다 공부하면 다 이 정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타난 산업은 이 현상이 이게 다르다. 산업이 다르다. 그래갖고 나오는 게요, 4차 산업이란 말이 나와요. 4차 산업. 4차 산업이란 말을 이게 애매한 내용에 구분을 해야 되니까 3차 산업과 4차 산업을 구분해야 되니까 그게 구분하는 말로 4차 산업이란 말 자체하고 3차 산업하고 이거는 같은 산업으로 이렇게는 좀 애매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보느냐면 융합이라고, 융합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융합으로 되어지는데 이 융합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분야, 어떤 국방 분야, 교육 분야, 지금 같은 정치 분야, 사회 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던 이 내용이 이제는 제4차 산업에서 이게 구분이 없다,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가 이제는 앞으로 시대에서는 예측이 지난번에 이 내용을 하고 앞으로 예측을 못한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4차 산업이라는 거는 교육 속에 정치가 들어가고 교육 속에 국방이 들어가고 이런 전체적인 참 내용이 가정생활이나 이 모든 것이 막 국방하고 연결되고 얽혀가지고 어느 한 분야에 요소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이 융합이라는 요소를 말로 가지고 지금 이 포장이 돼서 4차 산업이라 하고 있는 이런 요소에 이게 변화라는 이제 이런 내용에 우리가 변화라는 요소를 또 하나 이어야 될 내용, 헌법 개정 시대,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법부, 특별히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 제도, 재판부,
법관의 탄핵, 이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주장하고 싶단 말이죠. 이 시간에 주장하고 싶은데 그 근거가 그냥 내가 말로서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 상소문이죠. 그 대부분에 올리는 상소문. 그게 이제는 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거기에 들었던 문장이 길어요. 그걸 내가 뭐 하여튼 시간이 가든지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은 내가 쭉 읽어줄 참이라. 어디에 있느냐면은 지금 이래요. 여기 지금 대법원 판결문 상소장 올리고 났는데 판결이 돼서 기각이다. 상고를 기각한다. 이랬어요. 이 판결문이 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판결문 안 났으면은 내가 함부로 읽어줄 위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판결문 나기 전에 여기 이제 이 판결문 났는데 재판장이 보니까 대법관 건순일, 주심이 세 사람이요. 주심을 해갖고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 이 제시께서 이렇게 판결을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기각한다 했는데 기각되기 전에 고등법원에서 상소문을 이제는 상소장을 옮기는데 이게 지금 사건이 2016-2016575-570인데 2016년에 올렸어요. 근데 이것을 수령은 언제냐면 2017년 8월 달에 이걸 받았어요. 그것도 직접 원심 판결이 있는 김천법원에 가서 참고해서 직접 수령했어요. 연도가 한 바뀌고 난 뒤에 이거 받았다. 나름대로 이 내용을 제가 올린 상소장을 갖고 고민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에 상소장 이유 이래갖고 그래서 여기 상소장입니다. 상소장. 상소장의 내용에 관계된 내용이 어떻게 있느냐면은 상소 이유 이래갖고 1번, 2번 뭐 그야말로 좀 문장이 많아요. 이게 몇 페이지 되냐면은 페이지 수가 27페이지까지. 엄청나죠. 그래서 그 중에서 4번, 4가 되기 전에 큰 4번이 있는 큰 번호, 사법부에 대한 거. 4번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의견을 낸 거예요. 그 사법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제 또 4가 되죠. 사법부에 대한 탄핵. 그래서 제목을 아예 붙여놨어. 뭐 내가 뭐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 사법부에 대한 탄핵 내용을 해서 이 내용을 읽어주겠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 4번이면은 5번은 판사의 인성교육 강화와 성경. 할 말 다 한 거예요, 내가. 안앤물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6번은 헌법의 위기 인식 강화. 헌법 문제도 분명히 언급해놨습니다. 이것도 양이 많아요. 7번은 판사의 인성 확인해라. 8번은 법원의 엠블렘 수정해라. 이것도 양이 많고. 그런 내용을 의견서로 보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이 만약 조금이라도 위법이 있다든지 엉터리가 있으면 내가 지금쯤 여기 가만히 못 있죠. 분명히 뭔가 제재가 오는 거예요. 형사관계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은 내용이 걸리면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내가 천안에 있고 지금 그럼 이 내용은 현재 이 민사재판은 민사가 하나 구미시부터 시작해서 서울 남부법원 1심, 남부법원 2심, 대법원 올라갔다가 또 다시 김천법원 갔다가 다시 대구 고등법원 그 다음에 또 대법원 적어도 이 사건 하나 가지고 400만 원짜리 이거 문제예요. 400만 원짜리고 7번의 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받아오고 난 뒤에 판결문 받고 나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하나마다 재판마다 잘못한 게 없으면은 재판부가 잘못한 게 없으면 이 재판이 이리 갈 리 없다. 그래서 지금 제1심에서 구미시 법원의 재판관에 대해서 지금 경찰에다가 고소를 해놨어요. 지난주 월요일날 내가 가서 진술하고 왔어요. 진술했는데 만약에 그 진술이 엉터리면 내가 형사 재판으로 내가 지금 무고죄로 들어갈 판이야.
모든 재판에다가 다 지금 형사재판 걸려고 지금 내가 준비를 다 해놨어. 응? 그런 문제야. 근데 이런 사건을 나름대로 재판부가 7개 지나면서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지금 남아있으니까 좀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원고로 되어 있는데 이야기가 좀 길었으니까 한번 쭉 읽어봅니다. 사법부에 대한 탄핵, 요즘 20쪽이 있는 거예요. 상권 분립에서의 모순은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행정부에 의해서 해산명령으로 견제가 됩니다. 행정부는 입법부에 의해서 대통령 탄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 잘못에 대하여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 구조가 일체 없습니다. 이 내용과 상권 분립 제도의 취지는 상호 모순적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형태의 상권 분립형은 교과서적이라고 말합니다. 제도는 항상 변합니다. 제도는 때와 장소와 문화에 따라서 수많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상권 분립 제도는 모순적 형태이지만 일반적인 선호도로 인하여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법부에 대한 탄핵을 사법부 스스로 도입을 하면 어떨까요? 사법부가 탄핵을 받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혹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사법부가 스스로 탄핵을 제도하여 상권 분립 제도에 보다 완성형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할 때에 사법부의 역사는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탄핵을 받아 마땅한 사례를 예로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26일자로 미국의 연방 대부분의 5대 사회 가결로 동성결혼이 합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동년 8월 3일부터 7일까지 미국의 연방 대부분의 동성결혼 합헌이 되도록 찬성표를 던진 5명 중에 1명이 되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 한국의 대법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긴즈버그 대법관은 한국의 방문 기간 중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며 소송 중에 있는 김조강수, 김성한 씨를 만나고 트랜스젠더를 초청해 격려했다고 언론은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은 왜 한국의 대법원은 미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중에서 동성결혼 합헌을 찬성한 대법관 1명을 초청하고 동성결혼 합헌에 반대한 대법관은 1명도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않느냐는 것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 이전도 아닌 이후에 긴즈버그 한 사람의 한국 방문이 가져온 한국 내 문화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으며 그 긴즈버그 방문을 인하여 방문이 있음으로 달라지는 한국 국민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법부는 과연 책임 있는 자세로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하는지 동성결혼의 합헌 결정은 인류가 법제도를 통하여 할 수 있었던 가장 악한 결정입니다. 인류의 존재 상황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자들이 입에서 나타낼 수 있는 논리적인 기술에 의존하여 결정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대법관 긴즈버그의 동성결혼 합헌 논리는 로마 제국의 파멸을 몰고 온 헬라 문화의 뿌리가 미국 사회를 또한 파멸을 이끌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한국의 법관들은 알아야 합니다. 동성결혼의 합헌에 대법원의 다수결 판결은 인류의 파국을 앞당기는 결정입니다. 가까이는 미국의 파국이 순식간에 도래할 것을 분명히 나타낸 법안 결정 사건입니다. 즉 2015년 6월 26일은 미국 패망을 선포한 날로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우방이라 하여 그리고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합헌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여 결정이 최선인 듯 한국의 사법부는 한국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나타내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관심에 대하여 전혀 모르지도 않았을 사법부가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 찬성표를 표시한 미국의 대법관 1인만 초청하고 그 합헌 결정에 반대한 대법관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법부가 국민들을 상대하여 나타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와 같이 동성결혼에 대하여는 합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메시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권 분립형에서 3분의 1의 권력기관인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나타나는 메시지 전달 방법의 일환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련의 사고로 볼 수 있는 외국의 대법관의 초청 문제가 곧 사법부의 탄핵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적인 형편과 간섭적인 점에서 동성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은 논의조차 하기 어려운 주제임이 분명한 시점에 한국의 사법부에서는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으로 결정한 한 가지 사실에 이를 모방하려는 의도를 국민들에게 보이므로 동성결혼을 한국적 상황에 주입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긴저버그 대법관이 한 일이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한국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긴저버그 대법관이 한국에 방문하여 언질한 내용은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법체제를 가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즉 미국에 없는 헌법재판소가 한국에 있다는 것이지요. 체제와 제도는 나라마다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라고도 하고 간섭이라도 하는 주어진 단위국가가 지내온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부는 한국의 역사와 간섭에서 주어진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권력의 기본을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한국의 사법부는 탄핵의 대상으로서 사법부 스스로 탄핵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길은 국회 청문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긴저버그 대법관으로 하여금 2015년 8월 3일에서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하게 한 사법부의 처사가 적법한 과정과 의도를 행사했는지를 검토하게 해야 합니다. 이 청문회에서 사법부가 의도하는 바를 입증해내는 기회를 삼아서 혹시 오해를 있을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인류 전체에게 사법부도 탄핵을 받아야 되는 시작점을 보여서 사법부의 역사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제안을 하는 현재 시점에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미국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에 찬성한 대법관만 초대한 사건과 연관된 탄핵에 대한 시도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을 추가로 제안합니다. 판사된 자의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판결문을 되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판결 결과에만 의존하여 복사된 판결을 하였던지 혹은 고의로 소송 당사자의 중에 한 사람을 패소 판정이 나게 하는데 힘을 쏟음으로 사법부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력을 남용 및 월권한 사실들을 회개하는 심정으로 정리를 하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익명을 하든지 실명을 하든지 잘못된 판결문이나 명제와 함께 판결 사례문, 사례집 책을 발행하여 그 판매 이익금을 모아서 감옥소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익명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 4번 재판부의 탄핵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뒤에 또 5번, 6번, 7번, 8번 아까 하듯이 이 내용이 전부 다 사법부에 대한 내용으로 이 내용을 해놨습니다. 그런 게 뭐 한 27페이지 정도까지 되죠.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거는 보면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거칠에만 해당되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그 진위, 즉 어떤 역사모 역사 그 전체 흐름의 알맹이, 또 그 알맹이 있음으로써 그 알맹이가 가는 힘, 가는 방향, 그거에 대해서는요 주시를 하지 않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국가가 움직이고 그것 때문에 인류 전체에 가고 있는데, 너무 학교 교육이나 너무 주변에 있는 이런 유행에 따라서 그런 데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인류 전체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이 걸으면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분명한 거는 뭐예요? 무슨 청? 오존층 파괴라는 것은 지구의 오존층 파괴는요 결국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거 전제에 있는 거예요. 그 분명한 명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다음에 기술 문명 발달, 다음 시대 이래갖고 잘 될 거다 말만 듣는 이거는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인류를 가슴에 품고 참 우리라도 참 밑바닥에 낮은 자리에
먼저 내려가야지. 먼저 내려가서 인류 전체를 살리는데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고민하면요. 답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